성격이 곧 운명이다. 후에 나는 몇 번이고 그 말을 되뇌었다. 그때 그 하늘에 보름달이 뜨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보름달이 뜬 그날 야근을 하지 않았더라면, 야근을 마친 후에 한영의 차를 얻어 타지 않았더라면 뭔가 달라졌을까? 고작 2년 전의 일인데 세상에 야근이라는 게 존재했었다는 게 어쩐지 까마득하게만 느껴졌다. 그날 한영과 나는 단둘이서 200명이 넘는 규모의 행사를 준비했다. 나와 같은 해에 태어난 한영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군대에 다녀온 뒤 수능을 쳐서 늦게 대학에 들어갔고,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갔다 오는 등 나름 요란하게 한창 때를 보내느라 내가 4년 차일 때에야 우리 회사 이사에 입사했다. 그는 출근 첫날 내 부사수로 배정됐다. 피부가 까맣고 덩치가 커서 회사원보다는 운동선수 같아 보였는데, 중키에 평균보다 조금 호리호리한 나로서는 다소 움츠러드는 느낌이 들었다. 막상 이야기를 나눠보니 첫 인상과는 달리 성격이 유하고 배려심이 몸에 밴 사람 같았다. 우리는 술을 좋아하면서도 회식 자리는 혐오하는 공통점으로 동갑의 사수와 부사수라는 다소 애매한 관계를 뛰어넘어 순식간에 가까워졌다. 둘이 하도 붙어 다니는 통에 심지어는 회사 사람들이 남자인 우리들을 오피스 와이프와 허즈번드라고 놀리기에 이르렀다. 우리 회사는 당시 미국발 경기 호황을 타고 수출 호재를 누리고 있었다. 연일 시가총액이 최고치를 경신했고 전 세계의 제조 공장이 불이 나게 돌아갔다. 회사는 목표 영업이익을 한참이나 초과한 매출 달성에 세금 폭탄을 맞게 될까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급하게 돈 쓸 구실을 찾기 위해 안달이 나 있었다. 업계에 소문난 전문가를 데려와 신사업을 꾸리기 시작했다. 마케팅 본부에도 여러 프로젝트가 떨어졌다. 가장 각광받고 있는 셀럽들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고 각종 사회공헌 사업을 부랴부랴 세팅하는 등 돈잔치와 더불어 한바탕 업무 대잔치가 벌어졌다. 그날 서초동 본사의 대강당에서 열린 행사도 마찬가지였다. 책정된 강연료에 거마비까지 요구한 작가, 한 힙합 경연 프로그램에 나온 후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래퍼를 불러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 행사였는데 사전 신청은 3분 만에 종료되었고, 행사 당일에 결혼도 거의 없어 대광당이 미어터졌다. 작가의 강의는 하품이 났다. 경쟁에 쫓겨 자신의 감정을 돌보지 못하는 현 세대를 개탄하는 동시에 위로하는, 그야말로 병주고 약주는 내용이었는데, 젊은 날을 미래에 저당 잡힌 채 자신의 감정을 등한시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며 사랑하다 죽어버려라 같은 무책임한 선동을 하는 그를 보며 나도 저렇게 아무 말이나 짓거리고 돈을 버는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래퍼가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20분이나 늦게 왔지만 공연은 다행히 열광적이었다. 행사는 무사히 마무리되었고 수많은 이벤트 업체 중 가장 평판이 좋은, 그러니까 비싼 대행업체에 의뢰한 만큼 무대 철거와 뒷정리도 막힘없이 진행됐다. 한영과 나는 대강당 구석에 의자를 하나씩 차지하고 앉아 일사천리로 철거되는 무대를 지켜보았다. 뒷정리가 모두 끝나고 대강당의 문을 잠갔을 땐 9시가 다 된 시간이었다.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평소와 달리 지치거나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잘 맞는 사람과 성공적으로 업무를 끝마쳤을 때 그 특유의 흥분까지 느껴져 아무래도 한잔하고 들어가야만 할 것 같았다. 나는 한영에게 요 근처 이자카야에서 하이볼이나 한잔하고 들어갈래? 말했고, 한영은 차를 갖고 왔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 대신 내게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말했다. 당시 나는 막 대리로 승진을 한 상태였고 연봉이 50% 가까이 되는 특별 인센티브가 지급되어 연일 이어지는 경무에도 지칠 줄을 몰랐다. 한영 역시 벼락처럼 떨어진 인센티브 덕분에 36개월 할부로 새 차를 사게 되었으며, 예약 후 6개월도 넘게 기다린 끝에 BMW 세단 인수에 성공했다. 첫 차를, 그것도 외제차를 산 대개의 사람들이 그렇듯 한영은 누구라도 차에 태울 구실을 잡으려고 안달나 있었으며, 때문에 집까지 지하철로 20분밖에 걸리지 않는 나를 거듭 붙잡았다.
거절하면 길거리에서 아무나 태울 기세라 하는 수 없이 그의 차를 얻어 탔다. 강남대로는 꽉 막혀 도무지 차가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어차피 다음날은 토요일. 무엇도 두렵지 않았던 우리는 교통체증조차 낭만으로 여기며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가요를 틀어놓은 채 늦여름밤을 만끽했다. 그 무렵 한영이 무리해서 산 것은 신형 BMW뿐만이 아니었다. 핸들에 걸쳐진 한영의 왼손 약지에는 금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한영과 그의 애인인 철우씨의 커플링이었다. 실은 한영과 내가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철우씨라고 봐도 무방하다. 한영은 태생적으로 꼼꼼하지 못하고 덜렁대는 성격인데 신입사원 시절 누가 봐도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처럼 온갖 티를 내고 다니다 나에게 딱 걸린 적이 있었다. 여느 때처럼 점심을 먹고 둘이 카페에 앉아 상사를 흉보다가 한영이 화장실에 갔다. 테이블에 놓인 그의 핸드폰에서 연신 진동이 울려 흘끗 보니 철우, 붉은 하트 라는 사람이 한도 끝도 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화장실에 가면서 핸드폰을 들고 가지 않은 것도 메시지 내용이 화면에 고스란히 보이게 설정해 놓은 것도 지극히 한영답다고 생각했다. 철우 씨의 메시지는 내 얼굴이 다 화끈해질 정도로 진득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때마침 자리로 돌아온 한영은 자신의 핸드폰 화면에 가득 차 있는 메시지와 그것을 보고 있는 나를 번갈아 보며 누가 봐도 당황한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나는 얼른 말했다. 미안해 한영님, 훔쳐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철우, 붉은 하트 라는 사람이 보낸 메시지에는 육체적 관계가 동반된 사이에서나 통용 가능한 언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황한 한영에게 나는 얼른 대답했다. 걱정할 거 없어. 한영님 이쪽인 거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 나도 마찬가지고. 후에 생각해보면 신기한 일이었다. 내가 굳이 먼저 한영에게 그런 말을 꺼낸 것은 함께 지낸 시간이 길지 않았지만 한영에게서 모종의 안정과 신뢰감을 느꼈던 것은 아닌지 추측해볼 따름이었다. 그날 이후 한영과 나는 자연히 서로 말을 놓게 되었고 회사 남자들 중 누가 잘생겼고 몸이 좋은지를 품평하는 단짝이 되었다. 회사에서 남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이쪽 동료가 있다는 것은 일종의 축복이었다. 그 동료가 나와 업무 스타일이 잘 맞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구름 한 점 비치지 않는 밤하늘에 달이 떠 있는 게 보였다. 이지러진 데 없이 꽉 찬 보름달이었다. 딱히 뭔가를 믿거나 의지하는 성격도 아니면서 나는 어릴 적부터 보름달만 보면 소원을 빌고는 했다. 대학 입시도 군대도 취업도 비교적 수월하게 잘 풀려왔던 이유가 보름달의 신통력 덕분인 게 분명하다는 혼자만의 이상한 신념이랄까 종교에 가까운 믿음이 내게는 있었다. 차가 또다시 멈춰섰고 나도 모르게 한영에게 말했다. 야, 보름달 떴다. 소원 빌어. 한영은 너 별걸 다 한다. 퉁명스레 대답하면서도 나와 함께 달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무슨 소원을 빌었는지 묻지 않았지만 왠지 알 것만 같았다. 한영은 철우 씨와 엮여있는 삶이 앞으로도 잘 흘러가길, 그래서 카페처럼 아름답게 직조되길 바라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연애에 조금은 심드렁한 나와는 달리 한영은 누구로도 대체할 수 없는 공고한 관계를, 어쩌면 한없이 정상가족의 형태에 가까운 삶을 인생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소원을 비는 잠시 동안의 침묵이 끝난 뒤 한영이 내게 물었다. 너 뭐 빌었어? 비밀, 소원 말하면 안 이루어진대.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엔 꿈도 사랑도 널리 알려야 이루어지기 마련이란다. 주택 청약 당첨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됐냐? 너 미쳤어?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애걸복걸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나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좋은 사람은커녕 심지어 연애와 관련된 그 어떤 소원도 빌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무리 미래를 기약하기 힘든 게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들 30대 중반이 되도록 단 한 번도 그런 소망을 품어본 적이 없다는 것은 조금 기이한 일이기는 했다. 한영의 경우 사랑교 신도라고 불러도 될 만큼 낭만적인 연애 관계를 신봉하고 있었고, 때문에 철우 씨와 사귄 지 몇 달 만에 철우 씨가 살고 있는 보광동 투룸빌라에서 동거를 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처음 몇 달은 철천지 원수처럼 싸웠지만 지금껏 성공적인 동거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나도 그런 한영이 부러운 한편 도무지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마음도 품고 있었다. 어떻게 나 아닌 타인과 24시간 동안 살을 부비며 살 수 있는 거지? 화장실의 소음과 코골이, 퀴퀴한 땀 냄새를 공유하며 전반적으로 가치관이 잘 맞는 우리였지만 연애에 있어서만은 판이하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 덕분에 나는 주말밤에도 차갑게 식은 베개를 껴안고 홀로 잠들어야 하는 신세이긴 했지만 말이다. 한영아, 도대체 내 문제가 뭘까? 나 그렇게 별로냐? 아니, 멀쩡하지. 얼굴도 못 봐줄 정도는 아니고 키도 작지 않고 치 앞가림도 잘하고. 근데 너는 결정적으로 용기가 없어. 무슨 용기? 상대한테 투신하는 용기. 연애가 별거니? 그냥 눈 꽉 감고 한 번 던져버리는 거야. 근데 넌 겁이 너무 많아. 발가락 하나 걸치지 못하는데 누구랑 연애를 하냐? 너도 알잖아, 나 남자 복 없는 거. 복? 말은 똑바로 해야지. 넌 복이 아니라 남자 고르는 안목이 없는 거야. 그 말은 뼈아픈 진실이었다. 어릴 적 교실에서 돌려보았던 인터넷 소설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인지 나는 언제나 좀 하자가 있는 사람들을 좋아했다. 눈초리가 매섭게 올라가고 몸에 문신이 새겨져 있거나 직업이 없거나 아니면 아예 불법적인 일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 누가 봐도 공격적인 기운이 서려 있고 나사가 반쯤 풀려 있는 사람을 보면 심장보다 먼저 아랫도리가 동하고는 했다. 그런 종류의 관계들은 대개는 뜨겁게 불타올랐다가 하얗게 잿더미가 되어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기 마련이었다. 하긴 그런 열정마저도 이미 다 사그라든 지 오래였고 한영이 철우 씨와 살림을 차리는 동안 나는 그 흔한 썸은커녕 심지어 2번 이상 데이트를 한 사람도 손에 꼽을 정도였다.